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머스크 XAI 8조 원 투자 유치, 오픈 AI 도전장.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XAI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XAI의 기업 가치는 24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 부양 위해 사상 최대 65조 원 펀드 조성. 중국이 반도체 산업 부양을 위해 사상 최대 반도체 투자 기금인 3,440억 yuan 규모의 국가 지원 투자 펀드를 설립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신용정보기관인 국가기업신용정보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의 국가 집성 전로산업 투자기금 3호 펀드가 5월 24일 공식적으로 설립되어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에 등록되었습니다. 미국 어플라이드 대중수출 위반으로 정부 소환. 미국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대중국 수출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소환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어플라이드가 수출 통제를 어기고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에 반도체 장비를 공급한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어플라이드에 대한 미 상무부의 소환 요구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경영난 중국 헝다 전기차 주가 장중 113% 껑충, 지분 매각 기대감. 경영난에 허덕이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전기차 자회사 주가가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후 거래가 정지됐던 헝다 신농위안 자동차 그룹의 주가는 거래 재개 이후 급등세를 보이며 한때 장중 113%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조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2,700선이 코스피에서 좀 무너졌었지만 하루 만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해내면서 2,720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물론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긴 했지만 오전에는 SK하이닉스가 그리고 오후에는 삼성전자가 좀 끌어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마단에서 좀 살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납품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원전 관련주들도 강했고요. 더불어서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주도 함께 좀 시세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박정호 PD고요. 일단 어제 미국장은 휴장이었죠.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의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죠. 22에서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22 안에서도 나오는 이러한 코멘트들을 보면 6월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러한 뉴스들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미국하고 유럽하고는 이제 금리 정책이 조금 따로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장 자체도 어제 분위기 매우 좋았죠. 오랜만에 2차전지도 반등이 나와줬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역시나 반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골고루 요즘 시장이 또 건강해졌다는 느낌이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 AI 관련된 그 주식들만 올라갔다면 최근에는 이제 한 두 달 됐나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동안 이제 내 종목 왜 안 가지 했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엉덩이 무거운 투자하신 분들은 큰 수익 내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승부주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길을 갈 수 있게끔 많은 종목들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또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잠깐이었지만
시가총액 150조 클럽에 달성을 했죠.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가총액 150조를 달성했다. 이거를 볼 때는 역시나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어저께 또 오늘의 승부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어떤 승부를 냈는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SM이 3.6% 수익을 거뒀는데요. 하이브에서 약간 견제를 했나요? 막판에 이제 블록딜 소식을 전하면서 좀 아쉽게 됐는데요. 어쨌든 SM 견조한 수익률을 냈고요. 자, 그다음에 한전기술 2.7% 수익 거뒀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하루치 수익률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3.7%랑 2.7% 정도면 뭐 하루치 수익률은 대단하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 좀 입소문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창희 대표님. 네. 일단 SM이 네.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제장 이따가 또 여쭤볼 건데 한중일 관련된 이슈에서는 거의 뭐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또 이어서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갭상승이 좀 높게 나왔어요. 한 5%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추가 상승하고 나서 조금 이제 막판에 약간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제 뭐 그 이유는 이제 저녁 늦게 나온 게 내부자들은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녁 늦게 나온 뉴스가 이제 그 하이브가 이제 카카오하고 이제 SM 인수를 싸움을 했을 때 매수했었던 지분을 이제 매각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협상 중이다 얘기가 나왔고 목표 이제 가격은 이제 한 9만 5천 원에서 한 9만 한 1천 원 사이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만 5천 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잘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이브가 좀 배가 아팠는지 나만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뭐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차라리 저는 이게 이제 기존의 패턴처럼 그냥 바로 블록딜 했다. 소식이 나온다라면 일시적으로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거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주가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슈는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기업의 가치가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거래처도 뭐 이 한 번에 이거 물량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단기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져가는 걸 수도 있고 지분 투자 길게 봤을 때 회사의 투자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가져가는 걸 수도 있는데 SM이 주가가 오른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비전을 보고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오르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가격도 좀 변동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흐름은 좀 체크해 봐야 되지만 길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계속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흐름 보고요. 오늘 만약에 흐름이 심상치 않게 이어진다면 내일 또 유창희 대표님한테 AS 받아볼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어제 혹시라도 오늘의 승부주에 대안을 삼아서 투자하신 분이 계시다면 내일 또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에스파가 그만큼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이브가 그걸 조금 에스파에 좀 민감하다.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에 다른 AS는 좀 이슈에 이어서 AS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김성규 전문가님한테도 어제장 한전기술 AS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여기도 역시 처음에 갭상승해가지고 뛰어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제 들어갔던 포인트는 여기서 십자가 나왔기 때문에 자. 십자가 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여기에서 갭 상승을 했을 때 크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현재 추세 봤을 때는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컸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고 물론 이제 한전 산업이 그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원전 쪽으로 해가지고서 정통으로 가는 쪽은 아무래도 한전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한전 기술로 일단은 잡아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제 나왔던 자리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2% 갭 상승해서 뜨고 그 다음에 여기서 5.7%까지 상승하고 그러고서 이제 조금
약간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 자리 여기에서 현재 자리 71,900원 라인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제는 71,800원에 마감을 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자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이 3거래일 전에 있던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즉 한전산업이 어제 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어제 미국장이 휴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환매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전기술로 다시금 자금이 몰릴 확률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 봤을 때 그 원전에 대한 것들은 특히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특히 어제는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원전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로 봤을 때 앞으로 한전기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AS 겸 이슈 점검을 살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미리 종목들을 선점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AS가 거의 이슈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전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SMR 시장이 개화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언급은 하셨지만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벌써 수익률이 30%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즘 시장 자체가 이제 이 정도 올랐으면 팔아야지 했는데 더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테크잉이나 재룡전기 이런 걸 보면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더 올라가가지고 배 아프게 하는. 이제 두산에너지빌리티도 오랜만에 이제 두산그룹이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네. 여기서 제가 느꼈을 때 여기서 빠지는 건 좀 아깝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깝다 싶을 때는 이제 조금만 팔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투자자들의 판단인데 보통 3분 계약으로 해가지고서는 3분의 1 정도를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익절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걸 좀 더 홀드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저항대 하나 잡아서 저항대에서 절반 정도 파는 방법. 자, 23,100원에서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서 여기서 절반 정도 이때 한번 털어내는 거를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한참 올라갈 때가 많죠. 예전에 146,000원까지 올라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쭉 들고 가셔도 되고 이건 선택은 그야말로 이제 투자자님들 홀더들의 몫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미국 관련된 수주 이슈도 있었지만 이제 체코 관련된 기대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로 두산에너지빌리티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약간은 좀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눌림목 보고서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굉장히 등치가 크죠. 시가총액이 13조 6천억 원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사실 지금부터는 조금 그 힘이 약간 쉬어가는 자리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눌림목 자리를 보시고 거기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또한 놓칠 수 없습니다. BHI죠.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 저는 처음에 이제 복합 화력 발전에 관련된 보일러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원자력 보조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두 곳이 있는데 하나가 두산 에너지빌리티고 한 곳이 BHI고. 그래서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지금 유창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다음에 수익률이 지금 한 40%대를 달성했습니다. 이 종목 또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젠 조금 팔고 가야 될지 아니면 더 쭉 끌고 가야 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전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BHI가 거의 이제 최저점 원저리에서 그때 에너지 관련해서 원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000원이란 가격대가 최근 한 1년, 2년, 3년 사이에 보신다라면 2022년에도 한번 걸렸었고요. 그리고 작년 2023년에도 4월달, 7월달에 한번 걸렸었던 자리고요. 그리고 2024년 이번 3월달이죠. 3월달에도 한번 걸렸다가 돌파를 못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서 돌파를 해주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세가 좀 이제 시작하는 거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정 부분 한 10%에서 20% 정도는 일부 리스크 차원상 수익 관리 차원에서 좀 비중 줄일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자리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주 잔고가 지금 과거 한 2010년대로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가가 15,000원 뭐 한 18,000원 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승부주만 보시면 단기, 스윙, 장기 투자까지 다 우리 투자자분이 대안을 삼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또 AS 할 겸 이제 어제 한중에 관련된 정상회담으로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그 가운데서도 화장품, 그다음에 게임 네. 관련돼서 조금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섹터 점검 및 AS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섹터에서 네. 유창희 대표님이 보셨을 때 화장품, 그다음에 미용, 네. 그다음에 게임주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좀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미용은 좀 더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쪽이 최근 한 달, 두 달 가까이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는 조금 기간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종목별 흐름들이 좀 등락이 좀 편차가 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부르게 접근을 하다가는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지고 해서 이리쿵 저리쿵 하면서 수익이 별로 안 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컨텐츠 관련해서 뭐 엔터주라든지 혹은 뭐 제작 관련된 기업들 혹은 뭐 게임주 이런 기업들은 이제 좀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넷마블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를 좀 준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엔터 관련해서는 뭐 SM 여전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작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본다라면 아직은 좀 흐름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뭐 김성규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뭐 CJ ENM이라든지 일단은 추세를 좀 살려 나가려고 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최근에 롯데관광개발이었죠. 여행, 그다음에 뭐 파라다이스, 카지노 한번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방금 유창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CJ ENM 관련돼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쪽 방면으로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 수혜가 어느 쪽에 제일 유력하게 될지 수혜를 받을지 좀 짚어주시면서 AS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일 3국 회담이라는 게 지금 현재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생각외로 이게 많이 잘 됐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왔죠. 그래서 대략 한 38개 정도의 그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가장 수혜를 보는 거는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일본 기업 향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롯데기업 관광개발이라든가 롯데푸드,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현재 롯데 쇼핑들 이런 쪽을 계열로 해서 일단 그동안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고 힘들었던 롯데 계열사들 그쪽 그룹에 있는 상장사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중국이 일단은 여기서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리창 총리가 결국은 삼성전자만 방문했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시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현재 미국이 엄청나게 부품, 장비 거기다가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에다가 각종 AS까지도 다 제재가 들어가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회로 해서 삼성전자에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로서 삼성전자도 꽤 나쁘지 않은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FEOC 쉽게 얘기해서 IRA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이면서 어느 정도 중국 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가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AS 하면서도요, 이슈가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의 승부주를 매일매일 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슈들이 AS 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 참 신기하죠. 이게 바로 오늘의 승부주의 힘이다. 자, 그리고 뜻밖의 한중일 수혜주를 어제 제가 찾았는데요.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몇 주 전에 HL 만도를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HL 만도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게 왜 한중일 수혜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유창희 대표한테 질문 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요. 중국에서 견조한 성장률을 거두는 회사가 HL 만도거든요. 그래서 왠지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 때 급등을 하길래 이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네. 수익률도 13% 달성하고 있고요. 네. 뭐 약간 일부 기대감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보면은 HL 만도도 강하게 올라왔지만 화학주들도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고르게 상승한 거 보면은 어쨌든 이제 이번에 2차 FTA가 이제 문화라든지 관광 이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1차 FTA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HL 만도는 그동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중국 그 생산, 중국 비중이 좀 높았기 때문인데 조금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면 또 최근에 2구 한신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기차 이런 좀 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상당한 대량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급등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달 가까이 좀 걸린 상황에서 이제 어저께 상승한 것이다로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조금씩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HL만도 저도 예전에 아주 좋아했던 기업인데요. 일단 이 회사가 한라랑 분사되기 전에는 매우 좋아했다가 안 보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저도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HL만도 아주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좀 이상한 반등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더니 갑작스러운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두 분한테도 좀 점검을 살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계신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도 많으시고. 어저께 이제 반등이 나온 이유가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얘기한 기사에 대해서 반박글이 올라오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내려가가지고 어차피 HBM 반도체는 수요가 많아서 공급 부족 현상이 있을 테니 삼성전자도 어쨌든 기다리면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저가 매수에 대한 힘인지 아니면 어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중국 2인자하고 어제 회동을 했죠. 그것 때문인지. 자, 그래서 우리 유창희 대표님한테도 먼저 질문을 네. 이유 불문했을 때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뭐 현재 대세는 SK하이닉스가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가 올라간 것은 지난 3월 달입니다. 3월 중순에 그 정말 사인 한 장으로 주가가 한 20% 정도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어쨌든 시장이 안 좋든 뭐든 하락을 하면서 그것이 상쇄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HBM 공급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 못 한다고 해서 주가가 더 빠져야 될 것인가? 삼성전자의 그 2분기 실적 예상치를 본다라면 8조 중후반대에서 좀 9조 원대로 높아졌거든요. 그 반도체 사업 부분만. 하이닉스가 반도체 사업 부분이 한 4조 원대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HBM이 계속 커질 것이고 하는 건 맞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부분들이고 또 HBM 시장이 커지면은 풍선 효과로 인해서 레거시 반도체 시장이 그러니까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D램 가격은 한 10에서 15% 이상 상승을 했고 낸드마저도 이제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무차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좀 주가가 올라와서 저는 그건 좀 아니다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삼성전자 제품을 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10,000개의 주문이 나오면 10,000개를 바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부품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품이 부족한 부분들을 결국엔 HBM 반도체일 것인데 이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든 삼성이든 받아서 더 많이 판매를 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분명히 삼성전자도 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냐 하면서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는데 지금 결국 HBM을 잡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 당장 지금 못 잡았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일정 부분 반영됐다. 그러면 전 지금은 조금 더 삼성전자를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제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줬습니다. 관련해서 좀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제 시간 외에서의 움직임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성규 전문가님, 어제 시간 외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오버추어라고 해서 구글 맵에 대항할 만한 것을 좀 만들기 위해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또 연속성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이거는 일단 우선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자율주행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포기를 한 상태인데, 지금 유의하게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게 테슬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현대차하고 지금 두 개가 지금 현재 놓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촘촘한 네트워크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지국들과의 연계성,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장비들의 업그레이드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이 조금 가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이 우선 가야 되는 게 최우선이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은 테슬라는 스타링크를 이용해 가지고서 전 세계에 저궤도 위성을 깔아놨기 때문에 자체적인 망을 가지고서도 그냥 표준으로 잡아서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다른 업체들은 스타링크를 빌리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EU에서 지금 현재 저궤도 위성망을 이제 깔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왔을 때는 이제 현대차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메타,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같이 잡았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크게 두 개 보면 쉽게 해서 AI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 두 개를 가지고서 또 다른 먹거리로 경쟁을 지금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는요, 지금 물론 앞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전망은 좋지만 이게 아직 앞으로 가기에는 약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간 외에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라닉스, 라이콤도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으니까 오늘 흐름도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두 분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주제일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운임 강세, 고환율, 해운주 재평가 기대라는 부분이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은 한중일 삼국 회담, 그리고 화장품은 이라는 주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해운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해운주, 조선주 다 잘 가고 있어서 3분기에도 2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란이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하필이면 이제 이스라엘과 어떤 지정학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국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를 좀 아직은 가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동 지역의 어떤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배가 우회로 해서 지금도 우회로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리가 한 최소 5,000km에서 한 9,000km까지도 늘어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따른 어떤 비용 증가가 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홍해 이슈로 인해서 우회 항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또 미국하고 유럽이 재고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주문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또 해운업을 또 충분히 운임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가장 큰 건 중국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중국이 반도체 펀드인가요? 조성한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정책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를 계속 살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어떻게 해서든 부양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어떤 물동량 증가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상승이 꺾일 가능성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미국, 유럽 재고 보충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1분기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감안한다라면 상당히 좀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창용 한국 총재가 뭐라 그럴까요? 1분기 GDP 성장을 보고 나서 좀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도 할 정도였고요. 거기다가 이제 유럽이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월달 금리 인하하겠다 아예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경기가 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물동량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 규제로 인해서 해운 공급이 좀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해서 운항이 더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친환경 선박이 이제 건조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약간 유지보수하는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배들은 계속해서 운행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에 시장은 형성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2분기, 3분기를 갈수록 성수기에 진입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환율 뭐 최근에 좀 안정화됐다라고 했지만 1,360원대예요. 그러니까 쉽게 1,300 초반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1,300 한 중반 1,350원대에서 70원대 계속해서 좀 높은 환율이 유지될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오히려 또 반대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수익성은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통적인 성수기가 또 3분기라고 합니다. 앞으로를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보통 해운 운임지수가 오르면 수출주는 운송에 있어서 비용이 올라가니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기사 보니까 수출기업과 해운사는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 있었던 지수를 올해 적용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지금 올해 지수가 또 내년에 반영이 그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걱정할 부분이 아닌 건지가 궁금해요. 뭐 저는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 맞춰서 또 가격을 또 전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먼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주요 해운사들이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수요도 안정적인 수요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하이 운임지수가 2,7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바라보시는 해운주에 대한 흐름은 또 어떤지도 관점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해운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운하들 정확하게 얘기해서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그 다음에 인도양에 있는 말라카 해협, 즉 싱가포르 이 세 군데가 어떻게 잘 유지가 되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에즈 운하가 지금 막혀 있는 거는 그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시아파 반군 쉽게 얘기해서 이란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그 후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하마스라든가 아니면 헤즈볼라 같은 애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만간 지금 이 이란 내부가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이번에 국장이 끝나고 나는 시점, 즉 대통령 사망하고 나서 국장이 끝내고 나면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조만간 미국이랑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랑 그 다음에 이 이란 셋이서 뭔가 합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수에즈 운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설사 이 조금 더 지정학적으로는 안정이 된다 할지라도 한번 정해진 운임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게 잡힌 운임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분기, 3분기는 지금 제가 볼 때 상당히 괜찮은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다음 주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어제 관련주들이 시세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앞서서 AS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화장품주를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실 움직인 쪽은 많이 있었어요. 엔터도 있었고 뭐 콘텐츠, 뭐 게임 등등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화장품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이번에 한국과 중국이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는 게 이 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그 일요일에 왔지 않습니까? 그 일요일에 기시다 총리하고 그다음에 리창 총리 두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것도 보통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일요일에 와가지고서 보통 정상회담 잘 안 하는데 이때 와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내부에서 그 세 나라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안에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RCEP 쉽게 얘기해서 광역권의 어떤 경제, 즉 동북아 경제권을 하나로 아우르는 어떤 경제 블록을 하나 또 만들고 싶다라는 것을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화장품 멘터 이런 우리는 특히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어떤 대형 어떤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조그만하면서도 상당히 그 고부가 가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과 엔터 쪽이 아무래도 강세를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 분야 개방이나 협력을 강화를 좀 더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도 여기에서 사실 좀 보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한중일 3국의 정상회의가 일단 앞으로 정례화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FTA를 다시금 진행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권역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 특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다가 한한령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수혜를 받는 거는 역시 그 화장품 섹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30년까지 해서 한중일 그 3국이 앞으로 4천만 명 2030년까지 4천만 명 이상이 이제 교류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 여기에 관련됐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화장품이 기존 알고 있던 보습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링클프리라든가 이런 제품들에서 많이 기능성으로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게 특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콜마 같은 데서 나오는 그 탈모 치료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치료제 개념의 화장품 우리 보통 이제 코스메시티컬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좀 더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화장품의 품질에 대해 가지고서 중국인들이 일단 1단계 기초적인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목을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2단계로 넘어가는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이런 좀 더 기능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화장품을 위주로 해가지고 더 많은 그런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 화장품의 판매 루트가 지금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지금 이 본셉 같은 이제 다이소에다가 판매하는 이런 판매하는 그런 화장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가부터 고가까지 모든 걸 다 아우르는 뭐 올리브영 같은 이런 세트 이런 판매 라인들까지 해가지고 판매 루트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각 루트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이나 아니면은 제조하는 제조사들이나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야말로 방법이나 그 다음에 루트라든가 그 다음 전략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장업이라 부르는 즉 화장품으로서의 역할에서 이제는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실적 기대감은 상당히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셈법이 계속해서 복잡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만약에 화장품 주가 좀 주목을 받을 순 있겠다 싶긴 한데요.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중국에서 소비 패턴이 좀 변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애국주의 소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주를 계속 봐도 되는 걸까요? 애국주의 소비가 사실 늘은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도 의외로 이제 괜찮은 화장품들이 생산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괜찮은 화장품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냥 중국인들이 볼 때 쓰기 괜찮은 화장품이지 실제 품질에 대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성 화장품들이 상당히 많이 더욱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각 나라별로 원하는 그 상품의 그 제형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일본에서 나오는 것들, 시세이도라든가 카네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브랜드들이 오히려 일본에서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 방어할 것이냐. 특히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좋은 거는 우리는 기능성 화장품들을 위주로 해서 공략을 들어갔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이미지를 잘 이끌어가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래서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삼는지가 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유창희 대표님, 그러면 화장품주 실적을 좀 봤을 때요. 네.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전에는 비중국향 비중, 특히나 북미 쪽 비중이 네. 높은 종목들, 기업들이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 이번엔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최근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코스맥스라든지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보신다라면 약간 전통적으로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좀 높았던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기업들이죠. 특히 또 이들 기업들이 조금 더 강할 수 있었던 이유, 또 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관광객이 일본 쪽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입니다. 중국 쪽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중국향 좀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조금 더 다시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북미 시장 그리고 뭐 일본, 뭐 유럽에 진출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더 좋게 봐야 되지만 중국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도 다시 좀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동안에 강했었던 약간 뭐 중국 이외의 지역,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이쪽 매출, 북미 지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무시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무시하면 안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바운드 고객이 많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동안 접해보지 않은 화장품을 우리나라에서 사가지고 가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시장을 또 새롭게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제는 뭐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다, 혹은 뭐 일본이라든지 북미 매출 비중이 높다, 이런 걸 구분하기보다는 정말 핵심 아이템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소에 들어가는 제품에서 뭐 또 그 기업이 움직인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핵심 킬러 작품이 있냐 없느냐를 좀 보면서 기업을 선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이소에 가도 그 특정 제품 사려고 정말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특정 킬러 아이템이 있는 기업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보면 좋을지 승부주들도 골라주셨는데요.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어떤 종목 선정해 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대한해운,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토니모리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해운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해운은 어떤 전략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대한해운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267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 이상 증가를 했는데, 물론 이번에 이제 부동산 분양 수익이 좀 일부 반영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약간 일회성 이익이라고 좀 감안한다고 해도 수익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았다,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부전기선하고 LNG선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좀 운행을 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라든지 한국가스공사, 뭐 한국전력 등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배를 운행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인 매출, 영업이익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M그룹에 이제 편입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기업의 체질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이번에 137%대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초대형 유조선 4척을 지금 매각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19년
2020년 그 전후로 해서 대한해운이 배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척당 한 1,100억 정도 선에서 배를 받았고 주문을 했고 이번에 매각을 하게 되면 한 1,500억에서 한 1,600억 사이에서 좀 매각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네 척을 다 매각이 된다라면 한 거의 7천억 가까이가 현금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대한해운의 시가총액이 6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저는 주가를 좀 재평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금도 상당히 좀 많이 탄탄하게 좀 보유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주가만 봤을 때 정말 대한해운 그 2000년, 2010년 14년 뭐 이때 이제 주가가 좀 안 좋게 나온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고통을 주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주가는 진짜로 지금 차트를 길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한 2,000원 전후로 해서의 어떤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한 3,000원대로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상당 기간을 한 2,000원 초반에서의 흐름에서 좀 보여줬던 걸 감안한다라면 이번에 이제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이어진다라면 충분히 저는 꽤 큰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해운주 중에서 펜오션도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대한해운이 못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제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2,5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2,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승부주 대한해운 살펴봤습니다. 펜오션보다도 덜 갔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룸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2,000원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니모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토니모리는 어떤 전략 함께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 화장품 제조 판매업, 제조하고 판매를 따로 떼야 됩니다. 제조업하고 판매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체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화장품 업체 중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 제조 판매업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서는 다른 공장에다 위탁해서 생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는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또 다른 사업으로 특히 이제 펫 사업 쪽으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다이소용 가성비 화장품 이제 번셉이라고 부르는 그 브랜드를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띄웠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좀 괜찮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즉 저가 화장품이지만 상당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이런 화장품들을 좀 더 내놓을 거고 거기에 맞춘 실적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현재 외국인들 대상으로 오히려 다이소에서 많은 그 물건들이 판매되고 실제로 수출이 되고 있는 걸 보면은요. 이번에 토니모리도 굉장히 전략을 잘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한중일 3국 협약을 했을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마 토니모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 파동을 한번 주고서 떨어졌다가 다시금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에서 특히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 상승하는데도 역시 파동을 이렇게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파가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파가 나올 때가 지금 현재 자리인데 여기에서 이미 이전에 있던 전에 있던 저항대를 지금 좀 돌파를 하고 있는 자리. 자, 여기 봤을 때 이제 거의 이 자리에서 이때 있던 1,800원에 있던 라인을 조금 일단은 살짝 돌파를 했는데 이제 곧 돌파할 자리에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봤을 때 오늘 매수가 9,640원 시초가로 봤을 때 1차 목표가로는 저는 일단 12,000원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12,000원까지는 제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좀 떨어진다 혹은 손절해야겠다 싶을 때는 9,000원 선에서 일단 손절하시고 그리고서는 조금 더 기회를 보고 다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승부주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토니몰이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000원 정해주셨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쭉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승부주 만나봤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운임 강세와 고환율 속에서 해운주 다시 보자라는 부분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한중일 삼국회담 속에서 수혜받을 섹터와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장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승부주로는 대한해운과 토니몰이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